자, 우리 이제 소비와 투자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비는 지금 사용하는 걸 소비라고 얘기를 하죠. 소비는 지금 뭐냐 그럼 사용. 돈을 갖다 지금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건 뭐죠?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사용은 바로 영시점이란 말이 되겠죠. 영시점. 우리가 봤을 때 현재 시점에 사용을 해버리겠다. 그럼 우리는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봤을 때 이 투자는 뭐가 되느냐? 나중 일기에 연기가 있다면 일시점. 여기서는 항상 뭐가 되느냐? 일시점의 사용을 갖다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일시점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소비와 투자라는 얘기를 두고 보통 경제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소득은 소비 플러스 저축이다. 이거는 바로 Y는 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소득을 얘기하고 바로 C는 뭐가 되느냐? 소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S는 바로 저축을 얘기한다. 이건 누구를 갖다 얘기하느냐? 그럼 개인의 개념을 갖다 우리가 둘 때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기업의 입장은 소득을 가지고 뭐 하느냐? 소비와 뭐가 되느냐? 인베스팅, 투자로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C는 소비가 되겠고, 그 다음 여러분 잘 아는 인베스팅은 뭐가 되느냐? 투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건 누구 입장이냐? 기업 입장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은 뭐가 되느냐? 개인에게는 뭐가 중요하죠? 바로 소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은 90% 이상을 소비하는 거죠. 먹고 살고 자식 교육시키고 또 여러분들이 집을 사고 전부 다 소비 쪽이란 말이야. 저축은 일부분이다 이거죠. 그러나 기업은 어떻게 되죠? 기업은 바로 투자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투자. 기업은 투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이야기는 바로 뭐가 되냐? 개인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느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기업은 누가 돈을 냈습니까? 주주가 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주주가 개인이니까 주주 개인의 어떤 패턴이 과연 기업에까지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연기를 짓는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아주 역점을 둬야 될 거는 경제학의 시간에 배웠던 소득은 개인의 경우는 소비. 근데 소비가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 이 개인의 소비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 소비는 바로 누구의 소비를 얘기하죠? 개인의 소비를 갖다 얘기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봤을 때 투자다. 이 투자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업이라 이거죠. 기업의 인베스팅, 투자를 얘기한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논해보겠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경제학에 말하던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연관을 지으면서 보통 기업은 주주가 돈을 냈단 말이야. 주주들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투자와 소비와 기업의 투자는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하는 걸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노라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궁극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소비는 현재 소비를 얘기하고 투자는 나중에 어디에 되냐고 하는데 보통 일기 후를 얘기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개인에게 주어진 부를 현재 소비하느냐 아니면 미래 소비할 것이냐를 갖다가 배분하는 것. 어떻게 하면 만족할 건가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다루고 바로 이걸 갖다가 부의 기간 배분이라고 얘기한다. 부를 어떻게 배분해서 우리가 나누느냐. 현재인 영시점으로 우리가 처리할 건가 아니면 우리가 봤을 때 나중을 위한 일시점에 가서 이 돈을 갖다 쓰도록 할 건가 하는 이야기로 연관을 지으면서 경제학적 얘기를 갖다 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대비를 갖다 시키며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바로 소비와 투자라는 두 가지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두며 바로 개인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라는 관점을 가지면서 이 내용 현재 소비할 거냐 미래 소비할 거냐 하는 이야기를 가지며 연관을 갖다 시키는데 결론은 뭐를 극대화한다? 그렇죠. 바로 만족을 극대화시킨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바로 목표로 잡는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가정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해되냐 그러면 우리가 개정에 속하는 속에서 우리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서 내용이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가정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가정 조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우리가 가정을 갖다 볼 때 이 가정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재무관리 쪽에서
모순된 가정이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 가정은 현실에서 의해되는 그럼 맞지 않은 모순적 가정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재무관리의 모순적 가정이다. 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한데 경제학적으로는 불가능이야. 경제학에서는 불가능한 가정을 갖다가 재무관리 쪽에서는 인정하는 모순된 일종의 모순된 가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경제학에서는 도저히 이게 불가능하다 이래 본데 재무관리에서는 어디 되느냐 인정해주는 소위 인정하는 가정. 이게 결론은 뭐가 되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는 모순된 가정이다. 모순된 가정이다. 그렇죠? 모순된 가정. 모순된 가정이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가정을 어디 되느냐 그러면 일기관을 정한다 그러는 게 모순이다 이거죠. 사람은 꼭 현재 1년 후에 소비를 하나요? 그렇죠. 미래를 위하여 나는 현재 소비를 갖다 하지 않지만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나 노후를 위하여 몇십 년 후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꼭 일기가 이걸 가지고 현재 소비, 1년 후에 소비, 현재 소비냐, 1년 후에 소비냐 이렇게 1년을 갖다 구간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모순이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는 어떻죠? 내가 장래를 위하여 10년이나 20년을 갖다 대비하기 위하여 지금 노후 대책을 세운다. 이러면 뭐 몇십 년이 되는데 여기는 1년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모순된 가정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현금 흐름은 확실하다 그런 얘기가 뭐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데 미래 현금 흐름을 확실히 한다는 건 알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 곤란하지 않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 기분 나쁜 얘기인지 모르지만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떠냐 그러면은 내가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누구도 모르는 이야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럼 미래에 대해서 현금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러는 건 이건 모순이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불확실성을 갖다가 확실하게 하다라는 가정을 두는 건 모순이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금융시장은 완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금융시장은 완전하다.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내가 돈을 갖다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자금만큼을 일정한 비율을 주며 자기가 원하는 일정한 비율로 차입 대출이 마음대로 일어난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결론은 PC의 분리 정의에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확실하게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게 모순이 있는 이야기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봤을 때 바로 핵심적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 요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잡아야 되는데 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을 재무관리 쪽에서 인정한다라는 이야기는 잘못되었다. 다시 한번 뭐 1년을 기간으로 잡는 건 모순이다. 그리고 현금 흐름이 확실히 알고 있다라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금융시장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모순적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성하의 선택공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용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확실하게 선택공리라는 말이 공리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공리란 말은 공공이 뭐가 되냐 그러면 인정해주는 이유, 공준이란 말과 같다란 말이 되겠습니다. 이 공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역적에서 한번 정해진 어떤 룰을 갖다 지켜주는 거, 인정해주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공준이라고 얘기를 하며 특히 회계 같은 경우는 공준이란 체계, 공준의 체계, 예를 들어 뭐 차변, 대변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 그대로 따라주는 공공의 기준이다 하는 게 바로 뭐가 되냐 공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리와 공준이라는 말은 같은 말로 봐줘라. 그런데 바로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공공의 기준이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아두면 됩니다. 그럼 맨 먼저 완전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완전하다. 이 완전은 바로 뭐가 되냐 확실하게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확실하게, 완전하게, 확실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대안을 갖다 두고 봤을 때 A가 B 대안보다 좋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동으로 나타내면 A가 더 좋다 이거죠. 근데 그걸로 B 대안이 A보다 더 선호한다 그러면 오히려 B 쪽으로 더 좋다. 그럼 경우의 수가 바로 A가 좋을 때도 있고 B가 좋을 때도 있다. 이런 공리의 어떤 상황이 정리되면 공준이나 공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하는 말이 되죠. 이때는 바로 A가 좋을 때도 있고 B가 좋을 때도 있다는 얘기가 되지. 그럼 A가 좋을 수도 있고 B가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비슷하다. 왜? A가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B가 좋다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바로 뭐가 되느냐 A가 좋을 수도 있고 B가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며 바로 서로 무차별적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차별이 없다. 그런 무차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있다가 배우는 무차별 곡선 이럴 때는 내가 100만 원 돈을 받았을 때 X와 Y라는 두 가지 재화를 갖다 쓸 때 어느 선상이든 어디든냐 곡선상에서 차이가 없는 점을 갖다 연결한 걸 무차별 곡선이라고 부르듯이 여기도 무차별이다 그런 말은 바로 차별이 없다는 얘기가 되죠. 여기에 대하여 확실하게 이걸 인정한다. 예를 들어서 A가 때로는 B보다 낫다. 또 B가 A보다는 때로 유리하다. 그럴 때 공극은 A와 B는 서로가 이랬냐? 비슷하다. 무차별적이다. 이 말은 누구나 공공의 기준에 의하여 바로 공준이라는 말도 쓰고 공공의 기준에 의하여 확실하게 이건 인정하는 하나의 논리다 하는 말을 우리 재무관리를 갖다 진행하는 데서 반드시 인정해줘야 된다 하는 말이 중요한 이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완전성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 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 이행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행이다 그런 말은 뭐를 이행성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되겠죠. 자, 이행성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가만히 보면 이행성은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행성이란 말의 대님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행성은 이런 얘기입니다. 세 개의 대안이 있다. A와 B와 C가 있다 이럴 때 세 개의 대안 속에서 어떤 관계를 갖다 가지느냐 그러는데 이행성은 바로 이행된다는 말은 다음으로 연결된다는 말씀. 바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연결된다는 얘기가 되죠. 예를 들어 A가 B보다 크다. 그리고 B가 C보다 좋다. 그러면 결론은 A는 C보다 좋다. 이 말은 뭐가 되죠? 일관성 있게 배제 없이 아마도 이행성은 뭐가 되느냐 그럼 끝까지 일관성 있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A가 B보다 더 좋고 B가 C보다 더 좋다면 결국은 A가 C보다 좋다라는 말은 서로가 연결성에서 일관성 있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인정될 수 있는 공준이다 하는 말을 우리는 이행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A가 B보다 크다 또는 B가 C보다 크다 그러면 A는 C보다 크다 그런 이야기를 누구나 인정해줘야 되는 바로 아까 예를 들어서 완전성을 갖다 얘기할 때 A가 B보다 좋을 수도 있고 B가 A보다 좋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A와 B는 무차별적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완전성.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항상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완전성이란 말은 확실하게란 말을 갖다 연되죠. 확실하게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자 여기 일관성은 A가 B보다 좋고 B가 C보다 좋다 그럴 때는 A는 C보다 좋다 그런 말은 완전히 어디됐냐 일관성을 가진다.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이행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 표를 책에 있으니까 이거는 지우면서 바로 세 번째 나오는 공략 한마디로 하면 공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죠. 불포화라는 말이 나오죠. 이 불포화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런 얘기가 됩니다. 특정 재화에 대하여 바로 소비에 대하여 증가가 될수록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소비의 한계 효용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양수다. 바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갖다 얘기합니다. 근데 만족할 수 없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만족할 수 없는 이야기가 어디 되느냐 그러면 항상 한계 효용은 뭐가 되느냐 양수이기는 양수인데 뭐가 되느냐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게 불포화죠. 우리가 포만감이란 얘기를 합니다. 포화란 말은 바로 여러분들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들 잘 알지만 식사가 배가 고프다 그럴 때는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으면 포만감이다. 바로 만족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근데 여기서 왜 되는가 그러면 항상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경제 상황을 갖다 얘기한다 그러니까 바로 none이란 말이 붙었죠. satisfaction이란 말은 만족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100% 만족할 수가 없다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인디퍼런스 커버 개인의 소득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일 때 일어날 수 있는 X제와 Y제. 자,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볼 때 뭐가 됩니까? 바로 100만 원을 가지고 요점에서 소비를 하거나 요점에 소비하거나 요점에 소비하거나 요점에 소비하는 것은 차별이 없다 하는 걸 인디퍼런스 커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100만 원이지만 100만 원을 가지고 X제와 Y제만 쓰인다 이럴 때 이 결합된 점에서 차이가 없는 만족의 차이가 없는 점을 인디퍼런스 커브라고 얘기하죠. 그럼 만약에 내가 1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갖다 벌었다 그럴 때 예를 들어 150이다. 그러면 이 위에 인디퍼런스 커브가 이렇게 생기가 되는 I2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200만 원을 벌었다. 그럴 때 200만 원 벌면 느끼는 감정은 더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인디퍼런스 커브를 일으킬 거다 이거죠. 그러면 사람은 소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원점은 바로 0을 갖다 얘기하는데 원점으로부터 이해되죠? 멀어진다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할 수 있죠. 돈을 벌면 벌수록 더 어떠냐? 더 가지고 싶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다면 더 가지고 싶다. 불포하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 어떤 스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무소유.
소유하지 않을 때 우리는 뭐가 된다 그랬죠? 인생은 만족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다. 이게 뭐가 되죠? 불포화를 얘기합니다. 결국은 더 가지고 싶다. 더 가지고 싶다. 그렇죠? 내가 100만 원 벌 때는 요거란 말이야. 150 될 때 이거야. 200이 될 땐 이거야. 그럼 그거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다. 20억을 가진 사람은 30억을 가지고 싶고 7, 80억을 가진 사람은 100억을 가지고 싶다. 왜? 현재 가지고 있는 데서 만족할 수가 없다. 불포화라는 얘기가 되고 그 설명을 갖다가 여기 원점을 갖다 두고 있으면서 바로 인디퍼런스 커브가 100만 원 소득이 될 때 150이 될 때 200이라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어떻습니까? 원점으로부터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화 만족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얘기한다 그런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도표로 여러분 그려주시고 반드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계 효용의 체감. 한계란 말은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만족감을 얘기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델타란 말을 많이 쓰죠. 예를 들어 내가 사과를 하나 먹을 때 만족감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2개, 3개, 10개, 20개 먹으면 나중에는 아무리 맛있는 사과라도 토할 수밖에 없다. 그 바로 뭐냐?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도표로 갖다 그리면은 이건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유틸리티.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유의 곡선. 바로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한 점 한 점 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만족감이 컸지. 그러나 나중 가면 만족감이 어디 되죠? 줄어든다 이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되느냐 그러면 소비를 하면 할수록 접선의 기울기 이건 어디 되느냐? 작아진다. 크기는 작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하나 먹을 때 만족감은 엄청 접선의 기울기가 가파랐죠. 그러나 100개를 먹었다 그럴 때 나중 토하고 싶다. 이건 뭐죠? 아무리 맛있는 사과라도 소비를 하면 할수록 뭐가 되느냐? 하나의 소비에 늘어나는 만족감을 갖다 한계 효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종의 델타 캐피탈이라는 말을 갖다 델타 유틸리티라는 말을 갖다 쓰는데 이건 바로 한 단위가 증가될 때마다 느끼는 거는 바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따져보면 줄어든다. 이게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을 나타내는 도표인데 재무관리를 할 때는 이 네 가지 조건 앞에서 우리가 얘기하던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가만 본다면 앞에 얘기하던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가만히 살펴본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앞에 살펴보면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완전성. 한번 복습한다면 오죠. 완전성은 A가 B보다 좋을 수 있고 B가 A보다 좋다 이럴 땐 둘은 비슷하다. 이거 확실하게 어디되느냐? 완전하게 인정하자. 완전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가 바로 이행성은 A가 B보다 B가 C보다 크다 그럴 때는 이거는 A는 C보다 크다. 이건 일관성이지 절대 변함이 없다. 이행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했던 거 불포화라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소비가 많아지는 만큼 처음 소비할 때보다는 바로 효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이해가 된다. 이 네 가지가 재무관리를 갖다 이끌어갈 때는 기본 전제 조건으로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우리는 어디에 되느냐? 공공의 기준으로 이해를 하고 모든 재무관리의 과정을 갖다 얘기할 때는 이 네 가지를 항상 어디에 되느냐? 머리에 염두에 두며 가정을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재무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네 가지 가정 조건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는데 바로 PC의 분리 정의가 나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얘기를 갖다 우리가 드려둔다면 이런 얘기가 되죠. PC라는 학자가 분리 정의를 갖다 했는데 무슨 분리 정의냐? 그런데 바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소비와 투자의 결정. 소비와 투자의 결정은 반드시 분리가 된다. 그런데 이 분리 정의를 우리가 씁니다. 이 분리 정의는 뒤쪽에 가면 여러 군데서 분리 정의, PC의 분리 정의를 도입하는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첫 단계 우리 책에서 재무관리 쪽은 3번이나 PC의 분리 정의를 이용한 뭐가 됐냐 그럼 내용이 나와서 전체 도합 3번 분리 정의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 정의를 정확히 이해를 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럼 PC의 분리 정의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투자와 소비를 결정하는 거. 어제도 얘기했지만 개인이 소득을 갖다 이용했을 땐 바로 뭐가 되죠? 소비와 저축을 갖다가 얘기한다. 소비는 언제 한다? 현재를 소비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일기 후에 뭐가 되느냐 그럼 사용할 위하여 우리는 저축을 한다. 그래서 그 재무관리에서 모순적인
모순적인 제한 속에 일기만 인정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 1년이나 10년이나 100년 후를 생각해서 돈을 저축할 수도 있는데 꼭 일기 후를 위하여 이래 돼서 연기, 요거는 일기 이런 말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게 모순적이다. 이게 바로 뭐냐 그럼 개인을 갖다 얘기하죠. 개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개인은 주주가 개인을 갖다 이루는 현사이다. 한 번 더 우리가 앞쪽에 얘기했던 내용을 더 한 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여기는 뭐가 되냐? 소비와 여기는 저축이란 말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기는 investing, 투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소득이 나게 되면 이 기업의 소득을 얘기합니다. 경제학적으로 이거는 개인의 소득이다 이거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 개인에다가 뭐가 되냐? 그럼 이거는 바로 있는데 개인이 아니고 여기는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기업은 뭐를 갖다가 돈을 벌게 되면 바로 소비와 투자를 하게 된다. 근데 여기에 주된 건 뭐가 되냐? 개인의 소비가 가장 중요하죠. 돈을 벌면 90%는 뭐가 됩니까? 뭐 자녀의 교육이라든가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내용을 위하여 바로 사용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뭐가 되느냐? 기업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소득이 일어나더라도 투자를 하는 거지 절대 예전나 소비에 역점을 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는 바로 기업을 갖다 이끌어가는 CEO가 결정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주주가 CEO에게 압력을 넣어서 뭔가 소비와 이 인베스트가 무슨 결정적인 어떤 서로의 연관성을 가질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통상적 이야기가 되는 건데 절대 피시의 분리 정의를 본다면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내용이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아무 관계없다, 무관하다, 분리된다 이런 얘기를 갖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시의 분리 정의를 갖다 우리가 한 번 더 얘기를 한다 그러면 궁극은 투자와 소비는 두 개가 뭔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결국 어디든지 연관성을 가지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간단하게 본다면 이런 얘기가 되죠. 바로 소비의 결정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MRS와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의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요 다음에 시장의 기울기가 됩니다. 바로 생산의 가능곡선과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시장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기울기, 기회선 생산 기회선이 뭐냐 그러면 기울기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MRS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시장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울기는 뭐를 갖다 나타내느냐 그러면 바로 1 마이너스 뭐가 1 플러스 R에다가 바로 갈로 열고 마이너스 요 기울기 여기 만나는 교차점에서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투자가 결정되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림을 갖다 그리면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일단 투자는 이게 바로 이 투자 인베스트는 어디에서 그렇죠? 생산의 기회 가능성, 생산의 기울기와 시장의 기회선, 시장의 이자를 나타내는 기울기가 만나는 교차점에서 거의 대다수가 뭐가 되느냐 결정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뒤쪽을 가게 되면 뭐가 되느냐 2단계 소비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소비는 바로 이런 얘기가 된다 이거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아까 제가 소비를 할 때는 똑같은 100만원, 200만원, 150만원이면 그 기울기를 갖다 우리는 무차별 곡선이라고 했죠. 바로 소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X제와 Y를 쓸 때는 차별이 없는 점들만 연결된 곡선을 무차별 곡선이라 부르는데 이 무차별 곡선과 아까 말했던 시장의 기회선의 기울기 역시 1 플러스 R 여기 뭐가 되죠? 우리가 봤을 땐 일치한다 이거죠. 그래서 MRT 바로 우리가 중요한 무차별 곡선의 MRT는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되느냐 1 플러스 R이 되는 점 요 점에서 왜 되느냐 그러면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결정이 된다 하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MRT는 뭐가 되느냐 바로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이야기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고 MRS도 왜 되느냐 그러면 궁극은 요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표시해 놨는데 여기에 잠깐 표가 이렇게 돼야 되네 이렇게 띄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네. 그래서 바로 MRT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무차별 곡선을 얘기하는데 바로 요 시장의 기울기선과 앞에 소비를 나타내는 생산 가능 곡선은 요거 두 개가 의되느냐 그럼 바로 각각 존립한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면 좋은데 같이 옆에 나누니까 좀 차이가 있지만 요걸 얘기하더라. 그럼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내용을 갖다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냐라면은 요 그림을 갖다 우리가 그리면서 한번 이 도표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죠. 어떤 내용을 갖다 얘기하느냐를 우리가 한번 도표로 그려보면 요겁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 두 가지 선상을 갖다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그리면서 표시를 해보자 하는 이야기로 바로 두 가지 연관성을 연결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뭐가 되냐 도표를 갖다 그리면
이 도표 속에서 하나의 뭐를 갖다 나타내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가 됩니까? 바로 X와 Y, C 이런 게 되면 시장의 기회선은 뭐가 되느냐? 이렇게 이자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게 뭐가 되냐? 바로 여러분 아까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라 그러는 이야기. 이게 뭐냐? 이자율에 의한 시장에 뭐가 되느냐? 일단 바로 기회선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다 우리가 도표로 그리면 어떤 기업이 만약 자기들이 생산할 수 있는 어떤 범주, 생산할 수 있는 범주를 곡선으로 나타낸 걸 갖다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죠.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만나는 교차점. 요 생산 가능 곡선과 시장의 기회선. 여기서 만나는 점에서 뭐가 되느냐? 인베스팅이 결정된다. 투자를 한다. 투자는 어디까지? 그렇죠. 자기들의 생산 가능 곡선과 시장에 뭐가 되느냐? 이자가 바로 만나는 교차점에서. 그리고 이제 소비는 어디에 일어나느냐? 그런데 소비는 바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인디퍼런스 커브, 이런 형, 또 어디에 되느냐? 밑에 있는 형. 이거는 뭔가 그러면 공격적 소비, 보수적 소비. 자, 무슨 말이냐? 공격적은 우리가 비록 어디에 되느냐 만족감이 적더라도 어디에 되느냐 많은 소비를 하겠다. 근데 많은 효익이 있을 때만 어디에 되느냐 소비를 하겠다. 소비의 패턴은 C1은 비교적 공격적, C2는 보수적이다. 여기서 어디에 되느냐 결정되더라 이거죠. 시장의 기회선과. 그리고 공격은 회사의 투자와 인베스팅과 그 다음에 C1과 공격적인 C1의 소비에 만나는 교차점과 그럼 뭐가 되느냐? 보수적인 C2. 소비인 두 가지도 각각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느냐? 투자도 각각 어디에 되느냐? 그럼 여기서 볼 때 다르더라. 비록 어디에 되느냐? 그럼 공격적이든 보수적이든 어디에 되느냐? 소비에서 만나는 교차점도 각각이고 또 투자를 하는 것도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과 바로 시장의 기회선이 만나는 점이고 인디퍼런스 커브와 뭐가 되냐 시장의 기회선이 만나는 소비 쪽 어떠냐 이 세 군데는 각각 다 다르더라. 같지가 않더라.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중요한 여기에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 PC의 분리정리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명백하게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PC의 분리정리는 뒤쪽에 가도 몇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온다 그러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이해를 하며 PC의 분리정리를 갖다 반드시 이해를 해달라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장르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하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일어나는 문제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느냐 하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한 번 더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소유는 누가 합니까? 바로 잘 알고 있지 주주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경영자는 뭐를 갖다 하죠? 그렇죠. 바로 경영은 CEO가 한단 말이야. 그러면 주주와 CEO가 어떻죠? 같지 않고 가치관이 각각 다르다. PC의 분리 정리처럼 또 하나 이걸 갖다 뒷받침해서 뭐가 됩니까? 주주가 바로 돈을 냈기 때문에 소유자란 말이야. 그 다음에 지시를 받고 운영을 해주는 CEO가 경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는 독립적이지 궁극은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된다는 이야기로서 바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소유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경영은 분리된다 그런 말을 썼죠. 그래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말에 대한 개념을 갖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바로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궁극은 소유는 누가 합니까? 주주가 한다 이거죠. 주주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와 그 다음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된다 그러면 바로 기업을 이끌어가는 경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런 가치관의 차이를 우리는 살펴보자 이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도표를 갖다 그렸습니다만 바로 소비와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투자는 달라진다 그런 걸 PC의 분리 정리에 배웠는데 또 우리가 거기서 한 번 더 얘기를 갖다 정리를 한다면 바로 주주는 뭐를 갖다가 있냐 효용을 극대화하는 쪽 자기의 만족감을 갖다 주는 효용의 극대화 쪽에 역점을 둘 거다. 효용의 극대화점에 역점을 둘 거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경영하는 경영자는 뭐가 되느냐 기업 가치에 뭐가 되느냐 그럼 극대화 기업 가치의 극대화에 역점을 둘 거다. 이게 바로 중요한 이야기의 차이가 되는 거죠. 디퍼런스죠. 바로 주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그리고 뭐가 되냐? 경영자는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높여주죠? 하는 기업 가치의 극대화의 역점을 두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는 분리가 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며 한 번 더 우리 피쉬의 분리 정의 속에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면 바로 여기에 X와 Y 축을 갖다 그려놓고 우리는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냐 그러면 기업에서는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생산 가능 곡선은 누가 되느냐? 바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X제와 Y제를 두 제와만 생산한다 그럴 때 최대 극시점이 뭐가 되냐?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바로 시장에 뭐가 되냐? 그럼 바로 기울기. 여기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1 플러스 그 다음에 R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마이너스 들어가는 이야기. 여기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뭐가 되냐 1 플러스 R 이런 얘기를 쓰고 이게 기울기가 뭐가 되냐?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 시장의 기회선이라고 얘기하고 이자율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고 이 바로 생산 가능 곡선과 시장의 기회선이 만나는 요점에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결정이 뭐가 되느냐 인베스팅이 결정되게 된다. 이건 바로 뭐를 갖다가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주주의 경우는 공격적인 스타일과 그 다음 뭐가 되냐 보수적 스타일 두 가지를 달리 얘기하며 바로 공격적인 스타일은 작은 뭐가 되냐 바로 우리가 뭐가 되냐 효용이 되더라도 많은 투자를 해준다는 얘기가 되는 C1 공격적이 되죠. 근데 여기는 C2는 뭐가 되냐 그럼 바로 우리가 보수적인 공격 스타일. 그래서 우리는 이 I와 C1과 C2가 각각 따로따로 놀며 바로 목적은 주주는 효용의 극대화를 경영자는 뭐가 되느냐 기업 가치의 극대화를 하며 바로 만나는 가치점이 아니라 분리되는 점에서 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되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서는 주주는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두 그룹 C1, C2 그리고 경영자는 바로 경영은 투자를 하는데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한 인베스팅 점에서 하기 때문에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로 결말을 맺는다는 걸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 부분을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함께 이제 우리는 중요한 이야기 뭐가 되냐 단원어를 정리를 바꾸면서 자본예산 쪽으로 가는데 여기서 잠깐 이미 OT 할 때 얘기했던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며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기업은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재무관리의 절반은 뭐가 된다 그랬죠? 바로 제가 얘기할 때 항상 바로 투자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이게 바로 절반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출발점이니까 얘기를 하면 BS를 뒀을 때 바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어떻게 투자를 하죠? 이 투자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전에 말했지만 시그마 T는 1부터 N까지를 갖다 얘기하고 기업 가치를 나타낸다 그랬고 여기는 CT가 되고 여기는 1 플러스 R에 뭐가 되냐 T가 된다. 이 식이 있었죠. 여기서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냐 나의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투자를 하죠? 이 투자의 영역은 바로 뭐가 되죠? 자, 바로 여기에 자산을 얘기합니다. 이건 극대화가 돼야 되지. 기업 가치가 극대화되려면 분자인 CT가 뭐가 돼야 되죠? 극대화가 돼야 되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바로 자산이 오기까지 끌어넣기 위하여 부채와 자본이라는 얘기를 갖다 했고 부채는 철저히 뭐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타인에게 빌려오기 때문에 이자를 줘야 되고 이자를 주지 못하면 뭐가 된다? 파산, 비용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내가 은행에 돈을 못 갚았다. 그러면 뭐가 되죠? 원금을 못 갚았다 그럴 때는 경매를 당하지. 그럼 1억짜리 집이 만약 9천이다. 뭐 10억짜리 집이 9억에 매매가 된다면 1억은 뭐가 되죠?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강제 경매를 당하는 파산 비용을 겪어야 된다 이거죠. 다음 여기는 주주가 되는데 주주는 반드시 배당을 주든지 아니면 전에도 말했지만 주가를 올려주는 역할 이 둘 중 해야 되고 이걸 만약에 우리가 이루는데 일어나는 비용은 바로 대리 비용. 바로 주주가 CEO를 못 믿어 하는 비용을 갖다가 우리는 대리 비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느냐? 바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봤을 때 뭐를 갖다 이 대변 쪽은 바로 여러분 R을 결정하는 자본 조달에 대한 부담, 자본 조달에 대한 뭐가 되느냐? 비용을 갖다가 의되느냐 나타내며 요건 낮아야 된다. 이렇게 될 때 분자는 투자는 매우 잘해서 높아야 되고 분모에 속하는 뭐가 되느냐? 부채와 자본은 R을 작게 하는 쪽에 끌어들일 때 기업의 가치는 극대화가 된다 하고 아까 PC의 분리정의에도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쪽에 역점을 둔다고 했죠. 여기 이제 시발점에 속하는 이야기 속에 우리는 바로 사장은부터는 뭐가 되죠? 바로 이 자산을 어떻게 투자하느냐
투자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 투자를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 이야기는 바로 자산을 어떻게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CET를 높여주죠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확실성하, 확실성하라는 말이 나오죠. 이때는 확률이 100%입니다. 확률이 100%. 확률이 100% 그렇게밖에 될 수 없어 하는 확률이 100%일 때를 확실성하에 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본 예산은 바로 첫 번째 속하는 뭐가 되죠? 바로 확실성하의 투자를 얘기합니다. 기본 투자가 되죠. 예를 들어 회사를 설립할 때, 우리는 회사를 설립했을 때 기본적인 투자를 갖다 확실성하의 투자, 우리말로는 자본 예산, 확실성하의 투자, 확률이 몇 프로다? 100%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거는 보통 어떠냐 하면 기초 투자, 회사를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설립할 때 설립 시 투자를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자본 예산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회사가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기계를 사고 이건 전부 다 뭐가 되죠? 다른 확률이 없지 뭐. 다 그거는 치만 잘하면 망할 이유가 없지. 초기에 투자하는 건 자본 예산이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자본 예산은 바로 일종의 뭐가 되냐, 바로 초기에 투자를 하는 거다. 이러다가 돈이 많이 벌려지면 주식과 채권을 사면 여기는 뭐가 되냐, 위험화의 투자. 우리가 이제 뒤쪽에 가면 위험화의 투자를 배우는데, 이 위험화의 투자는 확률이 분리됩니다. 예를 들어 확률이 왜 분리되느냐, 그럼 예를 들면 만약에 뭐 경기가 호경기일 확률이 예를 들어 30%, 보통일 확률이 어디 되느냐 그러면 40%, 불경기가 될 확률은 30%, 이렇게 확률을 갖다 구분하며 어디 되느냐 그러면 경우의 수를 따진 거는 뭐가 되죠? 위험화의 투자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거는 거의 대다수가 주식 또는 뭐가 되느냐, 채권. 주식과 채권을 갖다 사고 팔 때는 거의 대다수가 뭐가 되죠? 위험화의 투자라는 이야기 6장부터 우리가 배우는 내용. 이건 바로 뭐가 되느냐? 확률이 분리되며 나가는 거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하면 요거라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뒤에 가면 상충하의 투자. 그런 상충하는 상호 충돌이 일어나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옵션, 선물, 스왑,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마지막 뒤쪽에 가면 옵션이라는 패턴, 선물이라는 이야기, 그 다음 스왑이라는 이야기 단원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에 대하여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쭉 배우는데,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옵션은 14장, 우리 책에 14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은 15자이란 말이야. 15장. 그리고 국제 재무관리 속에 스왑이 뭐가 되냐 17자이란 말이야. 이건 뭐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상충하란 말은 머리 싸움이란 말이야. 머리 싸움에서 내가 머리를 잘 쓰면 이득을 걷고 또 나의 위험을 타인에게 떠넘기게 한다. 해징이란 말을 많이 쓰죠. 해징했다. 위험을 남에게 떠넘기게 한다. 고스톱 칠 때 항상 어떻게 되죠? 내가 이러면 상대는 딴다 말이야. 제로섬, 합하면 0. 이런 말을 갖다 우리 쓰면 상충하가 나오는데, 오늘 얘기할 거는 확실성하의 투자를 얘기하는 바로 자본 예산. 자본 예산은 초기에 투자할 때 내가 건물을 잘 짓고 공장을 잘 쓰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럼 땅을 잘 사면 뭐 확률이 바뀔 확률이 없다 이거죠. 확률이 없다 이거죠. 이런 초기에 투자를 갖다 얘기하는 걸 자본 예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의 돈을 어떻게 투자하죠? 뭐를 갖다 설비 투자를 하죠? 이 설비 투자는 전부 다 뭐가 되느냐? 확실성하의 투자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하는 얘기를 가지며, 이제 우리 바로 채무관리의 절반, 투자의 절반이 요걸 갖다 우리가 하는데, 이제 첫 바로 확실성하의 투자를 우리는 배우고, 6장에 가면 위험화의 투자를 배우고, 14, 15, 16, 17장 가면 상충하의 투자를 배워서 채무관리의 절반은 투자 쪽인데, 이제 여러분과 자본 예산이라는 초기 단계 이야기로 넘어가자 하는 얘기가 되며, 여기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투자는 한번 우리가 공장을 지었다, 기계를 샀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장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효과, 투자의 총괄적인 자본 예산, 이게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되며, 이때는 확률이 100%이면 초기 단계 바로 하는 자산을 내가 어떻게 배치하죠 하는 데서 초기 단계 배치를 갖다 우리는 자본 예산이라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알고, 이제 이게 좀 더 지나서 회사가 커지면 위험화에 투자를 한다면 주식과 채권을 사는 거지. 이게 좀 더 커지면 상충하의 투자는
옵션, 선물, 스왑이란 단계로 더 확대되며 우리 재무관리가 전개된다 하는 이야기. 투자. 투자는 궁극은 뭐가 되죠?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자인 CET를 최대가 되게끔 우리는 밀어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며, 이제 그 첫 단계로 확실성화의 투자를 우리가 배우며 그걸 자본예산이라 불러준다는 정의를 명백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자본예산 절차, 바로 확실성화의 확률이 100%일 때 초기의 투자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며 자본예산을 어떻게 보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도표로 우리 책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한번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구상이 되고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여기에도 잘 아는 이야기가 바로 투자를, 기회를 갖다가 맨 먼저 탐색한다. 그리고 현금이 어디에 들어오고 어떻게 빠져나가지 하는 현금 흐름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투자안에 대한 경제 분석을 해야 되며, 그 다음에 투자안을 잘했다 아니면 투자를 못했다, 또는 투자를 갖다 어느 쪽에 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갖다 결정짓는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경제성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투자안에 대하여 재평가를 한다. 이게 보통 자본예산 확실성하에 보통 회사를 처음 세울 때 이야기가 바로 자본예산이 되며 그런 얘기가 된다 그랬죠. 그럼 맨 먼저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투자 기회를 탐색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현금이 어디에 들어오죠? 이건 바로 여러분 중요한 캐시 인프로와 캐시 아웃프로. 현금이 어디에 들어오고 어떻게 빠져나가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고민하는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현금 흐름의 측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갖다가 이 두 가지 속에서 우리가 논하게 되는 속에서 바로 얼마만큼 돈을 벌게 하죠 하는 이야기가 경제성 분석이다 이거지. 경제성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 속에서 보면 전체를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이건 다 자본예산이라 하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캐시의 인프로와 캐시의 아웃프로가 이해되죠. 그리고 이해되느냐, 이익이 납니까 손해가 납니까 하는, 결과적으로 손해냐 하는 이야기의 결정을 갖다 내 경제 분석까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좁은 의미로 보면 요 두 가지만, 요 두 가지를 갖다 우리는 자본예산이라 불러준다. 예, 그리고 이제 넓게 보면 평가까지, 다시 다음에 어디 됩니까, 재평가까지 하는 단계를 넓게 보면 바로 자본예산이라 부르지만 좁게 본다면 우리가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요 두 가지, 캐시 인프로, 캐시 아웃프로가 이해되죠? 여기 바로 자금이 어디에 흘러들어오고 어떻게 빠져나가죠? 그래서 결국은 이익이냐 손해냐, 요걸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 초기의 투자를 자본예산이라 불러준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본예산을 갖다 우리가 일단 과정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와 절차를 갖다 우리가 봤는데, 이 자본예산은 매우 중요하다 이거죠. 왜? 초기의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의 투자가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보면, 자본예산 왜 한 번 내가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공장을 지었다 그러면 돈은 왜 되죠? 빠져나갔단 말이야. 캐시 인프로가 있단 말이야. 불어나갔다 이거죠.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 데는 상당한 유동성을 상실한다. 그렇죠? 기계를 사고 공장 건물을 짓고 땅을 샀다 그러면 한 번 돈 나가면 빨리빨리 돈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유동성 상실이라는 문제를 가져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 이거죠. 돈이 한 번 잠기면 왜 되죠? 잘못하면 묶여버리면 풀 수가 없는 입자이 되기 때문에 유동성을 상실하기 쉽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결정 내리진 투자는 왜 됩니까? 큰 제약을 받는다. 그렇죠? 유동성 상실과도 같은 말이죠. 만약에 회사가 의되느냐 그러면 정확하게 의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하지 않고 돈을 갖다 투자를 잘못했다 이런 경우는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바로 결국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유동성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상당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한 번 내려진 결정이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왜? 고정화가 되기 때문에. 땅 사고 건물 샀다 그러면 땅과 건물 이런 거 하루아침 막 교체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자금의 적시성에 문제가 일어난다. 바로 자금은 시간을 얘기하는, 적시성은 타임을 얘기하는 거죠. 빨리빨리 내가 회전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경쟁사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여러 요인에 대한 분석을 갖다 계획성 있게 분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자본예산이 회사가 처음 회사를 설립할 때 어떤 입장에서 투자를 하고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유동성 상실, 시간에 큰 제약을 받는다.
자금에 대한 적시성 타이밍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타이밍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 요인을 계획성 있게 잘 파악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바로 중요한 뭐가 되느냐, 자본 예산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내용이다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본 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는 고민하면서 결정을 갖다 내려줘야 자본 예산이 잘 이루어질 때 그 회사는 의되죠. 안전하게 이제 나가게 되고, 이 자본 예산은 이제 우리가 5가지 기법을 배우게 됩니다. 5가지 기법을 배우는 게 정확하게 초기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잘 이루어질 때 다음에 이제 위험하에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위험하에는 뭐가 되냐, 확률이 구분되며 주식과 채권을 사는 걸 얘기하죠. 그게 또 이제 이루어졌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됩니까? 바로 선물, 옵션, 스왑이라고 하는 상충하의 바로 과정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로 초기 투자인 뭐가 자본 예산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염두에 두며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분류나 종류 이런 이야기를 갖다 이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나가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